웬 넙치냐고요? 자, 이제 성토의 시간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진부하지 않은 뭔가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귄터그라스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지 완독 챌린지 무려 3주에 걸쳐서 63, 64권 귄터그라스의 넙치를 읽고 왔습니다.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64권까지 오면서 읽기 쉽지 않았던 책들이 물론 여럿 있었죠. 하지만 넙치는 그 중에서도 원탑이었습니다. 양철북도 정말 어렵게 읽었었어요. 몇 번을 빌렸다 그냥 반납하고 결국 완독 챌린지 때문에 완독할 수 있었던 작품인데요. 넙치는 양철북보다 더 완독하신 분이 적지 않을까. 저는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넙치를 완독하지 못했을 확률이 100%입니다. 또 완독을 했어도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인물 관계도도 그리고 정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공개 챌린지의 족쇄이면서 동시에 추동력이기도 하죠. 저와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읽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나네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무쪼록 쑥덕쑥덕 넙치 뒷담화 하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들, 10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 앞으로도 완독을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넙치는 이런 작품이구나. 이 영상으로 대강의 인상과 정보를 얻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 작가 소개는 양철북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독후 리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책을 읽으면 저도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덩어리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히 압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이 도대체 왜 읽기 어려운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읽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하소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책의 독특한 특징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려웠어도 끝내 읽었잖아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 책을 자꾸 분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나와 아내 일제빌이 아기를 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기까지 총 9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동안 한편에서는 여성 법정에서 넙치의 재판이 또 9개월간 진행되죠. 웬 넙치냐고요? 그림 형제 동화 중에 어부와 그의 아내란 동화가 있어요. 잡힌 넙치가 자기를 살려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탐욕스러운 아내가 자꾸 더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소설에 따르면 말하는 넙치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고기였던 겁니다. 신석기 시대에 처음 이 넙치가 나의 어망에 잡혔는데 당시는 아우아라는 강력한 여성이 남성들, 즉 에데크들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넙치는 자기를 놓아주면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나타나서 남성의 빼앗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역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넙치의 조언을 들은 남성 중심의 역사가 되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분명 현대에 있는 남성이었는데 넙치가 처음 걸린 게 신석기 시대 나의 어망이었다니요. 참고로 그림 형제의 어부와 그의 아내에 나오는 아내 이름도 일제빌입니다. 나와 일제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어 왔대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전성기 고딕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대혁명의 시대, 나폴레옹의 시대 등등등 현대까지 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신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으로 있었고요. 심지어 동시대에 이 사람으로도 저 사람으로도 있었습니다. 슬슬 이 책에 대한 느낌이 오시죠? 이 나는 넙치의 재판이 진행되는 9달 동안 방청석에도 가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훑어내려오는 넙치의 기소 내용, 그 재판 과정을 임신한 일제빌에게 9달 동안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냥 제3자의 얘기를 전달하는 저는 아니겠죠. 자신이 그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이고 시대마다 넙치의 조언을 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니까요. 나는 자기 안에 있는 9명의 여자 요리사가 뛰쳐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나가 거쳐온 여성들이에요. 넙치의 재판에서 시대별로 이 여성들이 차례로 거론되면서 남성인 나가 역사 현장에서 이 여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석기 시대의 아우아, 철기 시대의 비가, 10세기 말쯤에 메스트비나, 14세기 도로테아, 16세기 마르가레테 루시, 17세기 아그네스, 18세기 아만다 보이케, 18에서 19세기 조피 로트촐, 19에서 20세기 레나 슈투베,
여기에 빌리와 마리아 두 명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들은 현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따로 취급하더라고요. 읽은 게 아까워서 블로그에 짧은 설명과 함께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참, 그나저나 넙치는 왜 갑자기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의 조언자 역할을 해왔던 넙치는 남자들이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남자들을 돕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여성을 도와야겠다면서 일부러 여성들이 내린 낚싯바늘을 물었는데 하필 그들이 여성 해방을 외치는 동성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넙치를 여성 법정에 넘겼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하고 싶었지만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넙치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성토의 시간입니다. 저처럼 이 책을 힘들게 읽으셨던 분들을 위해 제가 그 포인트들을 조목조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인물의 동일성이 없어서 읽기가 힘들죠. 보통 소설은 주요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을 파악해가면서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동일성이 없는 주인공, 신선하긴 하지만 참 낯설고 난해합니다. 이 소설에 나온 환상적인 요소들은 그 자체로 난해할 건 없어요. 세 개의 유방을 가진 아우아, 말하는 넙치, 거대한 몸을 가진 여성들, 넙치와 키스를 하고 나서 얼굴이 넙치처럼 비뚤어진 도로테아 등등등. 동화 같고 재밌죠. 문제는 이 소설이 특정 지역의 특정 역사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퀸터그라스에게는 운명 같은 고향, 양철북에도 나오는 단치희가 여기서도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트족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전쟁 이야기, 영토 분할, 종교 이야기 등이 역사적 배경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역사와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느 순간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는 저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긴 시간에 걸친 많은 인물들의 방대한 이야기라는 점도 이 책을 읽기 어렵게 합니다. 퀸터그라스가 이 책을 시, 스케치, 짧은 에피소드 등으로 해서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썼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핵심 여성들만 9명에서 11명이잖아요. 이름을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들과 관계된 시공간적 배경, 남성들과의 관계 양상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저는 궁금했어요. 성 역할, 성평등에 대한 주제는 사실 이런저런 관점으로 많이 다뤄지는 거잖아요. 퀸터그라스는 이 문제에 대해 뭔가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 진부하지 않은 뭔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을 캐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어떤 흐름을 잡지 못한 채 방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난해함, 그 정점은 중간중간 나오는 시입니다. 제가 소설에 비해 시와 친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건 당최 무슨 소린지조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작가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쓴 거 맞겠죠? 저는 이렇게 어렵게 넙치를 읽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캐치했던 것들은 다음 포인트에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저는 이 책에서 넙치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에 나온 넙치는 일단 전지한 물고기예요. 말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언도 해준단 말이죠. 신석기 시대부터 넙치가 남성에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넙치는 마치 남성 지배 원리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필연적인 세계 정신이라고 언급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진보의 정신이고 문화, 문명, 예술, 미래, 정복, 비전, 지식, 정보, 이성, 역사, 질서, 원칙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죠. 상대적으로 여성성이 자연, 생명, 본능, 감각, 보살핌, 사랑, 헌신, 용서, 인내 이런 단어들과 어울린다면요. 하지만 넙치가 남성 지배 원리의 화신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가 억압된 상태에 있던 남성들을 깨우기 위해 조언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조언을 했다면 다른 원리를 사용하도록 조언했을 거예요. 좀 더 여성성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넙치는 단순히 남성적 지배 원리를 표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쪽이든 억압된 쪽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조언하는 혁명 선동가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넙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을 옹호하는 물고기는 아니었어요.
남성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전쟁을 일삼자 그들을 버리고 이제는 여성들을 돕겠다고 나서잖아요. 또 넙치는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요. 자신을 당장 잡아먹으면 맛있겠지만 일단 풀어주면 앞으로 엄청 유익한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먹을 것, 소비재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인 겁니다. 여성재판소는 넙치가 그동안 남자들의 권익만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일단 넙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단 앞으로는 여성들을 위해 조언하겠다고 하니 선고 유예 의미로 살려는 두기로 해요. 참 편파적인 판결이죠. 하지만 제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저도 넙치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성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넙치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서 역사에 개입하여 인위적인 흐름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현장에 있고 맥락 속에 있고 당사자들 간의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넙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넙치야, 넙치야. 조언은 이제 그만둬. 두 번째로 나와 일제빌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참 독특한 설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어이가 없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발상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상, 귄터 그라스의 관점을 잘 드러내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설정은 나와 일제빌이 개성적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역사 속에 있었던 남성 전체,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또는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영향이 누적된 인물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가 들려주는 긴 역사에 걸친 이야기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예요. 직접적으로 겪은 거고 그래서 생생한 현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추상적 이론이나 압축되고 정제된 이야기, 보편화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귄터 그라스가 이렇게 현장이 있고 맥락이 있는 이야기, 구체성이 있는 이야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양철북을 읽을 때도 강하게 들었던 것인데요. 오스카가 내는 양철북 소리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죠. 어떤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으로 바로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들이 유치원 시절로 돌아가 바지에 오줌도 싸고 했단 말이죠. 저는 일종의 그 현상을 넙치에서는 이런 발상으로 귄터 그라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 또 맥락이 있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으니까요. 성평등, 성해방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작가는 소설 속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기대했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작가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진부하지 않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귄터 그라스식이라면 작가는 그에 대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요. 폭력적이지 않고 단정적이지 않은 아주 고차원적인 소설적 대안입니다. 넙치가 이제는 여성을 도와주겠다고 한 시점은 나의 아내 일제비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투쟁적으로 여성해방을 부르짖는 시점이었습니다. 일제비는 설거지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요구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왜 여성만 출산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불만을 가졌죠. 여권을 부르짖는 동성애자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 가짜 페니스를 달고 거꾸로 여성성을 비하하는 장면은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게 여권 해방이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끝에 보면 넙치가 약속대로 여성에게 조언을 시작한 것 같긴 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귓속말로 뭐라고 하니까요. 과연 넙치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그 조언이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좋은 조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넙치는 이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넙치야, 넙치야, 조언은 이제 그만둬. 나의 안에 있던 9명의 여자 요리사들은 모두 독특한 요리로 여성성을 드러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요리 안 하는 여성들 많이 있죠. 요리 잘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의 요리는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여성, 보살피는 모성성을 가진 여성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여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친숙한 재료, 감자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아만다 보이케를 골랐습니다. 딱히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 없다 보니 이유가 공색하네요. 이 책을 마무리한 한 단어는 현장입니다. 이 책은 평등, 특히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잖아요. 평등은 분명 좋은 말인데 평등을 떠올리면 거의 동시적으로 떠오르는 게 투쟁입니다. 평등은 끊임없는 비교와 견제를 수반하는 것이 아닐까.
누구도 정답을 제시할 수 없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투쟁하기는 하는데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 같은 것. 그래서 평등의 반대는 어쩌면 불평등이 아니라 보완이나 조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답은 현장 속에, 상호 관계와 맥락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겠나 하는 귄터 그라스식의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책은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입니다. 201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고요. 1942년생으로 아직 생존해 있는 작가입니다. 80세가 넘었겠네요. 민음사 세계문학전지 B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대되는 작품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바로 이 작품, 소망 없는 불행을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작으로 뽑아주셨어요. 하필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어수선한 주간에 이 책을 읽게 됐네요. 슬픔이 느껴지는 제목이죠. 부디 대한민국에는 소망 있는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페터 한트케가 베케트 이후 가장 전위적인 작가라고 하는데요. 관객 모독이란 희곡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이 작품은 소설입니다. 한 주간 재밌게 읽고 오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두시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